제 이름은 정옥순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바다를 보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마당에 미역을 널고 오후엔 창고에서 그물을 손질하죠. 손주들은 서울에 있고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러 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전 이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죠.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쯤 일어났어요. 씻지도 않고 고무신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말려둔 미역을 뒤집어야 했거든요. 소금기 어린 바람이 뺨을 스쳤고 발밑에선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고등어 내장을 훔쳐가려다 제 발소리에 놀라 달아났어요. 이 녀석아 또 왔구나. 전 웃으며 고양이 뒷모습을 봤어요. 그 녀석도 이젠 늙어서 빠르게 도망가진 못하더라고요. 꼭 저 같았죠. 미역을 뒤집으면서 문득 처마 밑을 올려다봤어요. 거기엔 남편 성만이 입던 낡은 작업복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이가 바다에 나간 날 입고 나가려던 옷이었어요. 빨래에서 널어뒀는데 그이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 뒤로 전 그 작업복을 떼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젠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옷만은 그대로 두고 싶더라고요. 마치 그게 남아있어야 이 집이 온전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미역을 다 뒤집고 물 한 바가지 끼얹고 있을 때였어요. 옥순 씨,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작고 빨랐죠. 급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총계장님?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박어 총계장이었어요. 우리 마을 어총계장을 10년 넘게 하신 분이죠. 환갑 넘으셨는데 정정하시고 목소리도 크고 시원시원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 어총계장님 얼굴은 달랐어요. 피곤해 보였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옥순 씨, 오늘은 절대 바닷가 나가지 마요. 어총계장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도 떨렸고요. 전 어리둥절했죠.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총계장님? 그냥 부탁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창고 쪽으로 가지 말아요. 누가 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요? 누군데요? 제가 다시 물으려는데 어총계장님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뒷짐을 진 채 뒷골목으로 휙 돌아서서 사라지셨죠. 뒤늦게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이미 골목 끝에서 어총계장님 뒷모습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마을이고 매일 아침 다니던 바닷가인데 갑자기 가지 말라니. 그것도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리는 건지. 어총계장님 목소리 떨림이,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전 그날 아침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마음만 조마조마했죠. 오전 내내 설거지를 2번 하고 이불을 3번 개고 장독대 정리까지 했어요.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점심때쯤 참다 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뭐가 어떻다고. 낮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전 고무신을 신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 골목은 조용했어요. 평소처럼 김씨 할머니네 집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 옆집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졸고 계셨어요. 전 천천히 바닷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폐창고 옆 오래된 방파제 근처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스타렉스였어요. 이 마을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번쩍번쩍 윤이 나고 유리창은 까맣게 썬팅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타고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차 안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동도 꺼져 있는 것 같았고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방파제 옆에 덩그러니 서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가 주는 느낌이 싫었어요.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저 사람들이 어촌계장님이 말한 낯선 사람들인가? 전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다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고 그 소리에 놀란 갈매기 한 마리가 퍼득 날아올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스타렉스의 사이드 미러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누군가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서서 후다닥 집으로 뛰었죠. 숨이 차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문고리를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른이 넘어서 차 한 대 보고 이렇게 겁먹다니. 창피했죠. 하지만 두려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전 창문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스타렉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마치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마을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스타렉스는 보였습니다. 검은색이라 더 뚜렷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 차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제 바다 창고 쪽이었어요. 왜 내 창고를? 그때 문득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남편 성만이 바다에 나간 날. 그날도 이렇게 달빛이 흐렸어요. 남편은 저녁 먹고 나서 갑자기 잠깐 창고 다녀올게 하고 나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전 아무 생각 없이 조심해요 하고 배웅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해경이 와서 말했어요. 실종됐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뒤집혔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파도가 너무 거셌대요. 그 뒤로 전 혼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위로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바다 일이 원래 그런 거지. 이제라도 아들한테 가서 사세요. 하지만 전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올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 남편을 기다리지 않게 됐어요. 사람은 결국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흔적만은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작업복, 낚싯대, 창고안 공구함 그 모든 게 그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어촌계장님의 경고와 저 검은색 스타렉스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25년 전 그날 밤 정말로 그냥 사고였을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죠. 밤이 깊어갔어요. 전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어스름하게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귀를 기울이니 바람 소리에 섞여 뭔가 다른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스타렉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달빛 아래 검은 차체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차의 방향은 여전히 제 창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가봐야겠어. 어촌계장님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전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저 차가 왜 제 창고를 보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라도 이게 남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창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귓가에선 계속 어촌계장님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절대 바닷가 나가지 마요. 그리고 저 멀리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전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서늘한 돌덩이가 박힌 것처럼 무거웠어요. 머릿속에선 어촌계장님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전 결심했어요. 가봐야 해.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전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손전등을 챙겼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전 천천히 바닷가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25년간 숨겨져 있던 그것을요.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마을은 고요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전 손전등을 켜고 조심조심 바닷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밑 자갈길이 바스락거렸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엔 익숙한 소리인데 그날따라 왠지 으스스하게 들리더라고요. 괜찮아, 뭐가 있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어촌계장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절대 바닷가 나가지 마요.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창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낡은 컨테이너 창고였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곳이에요. 금을 손질하고 연장 보관하고 가끔 비 올 때 쉬던 곳이었죠. 가까이 다가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창고 앞 바위 틈이 평소와 달랐어요. 미역 줄기나 어망이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 흙더미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파헤친 것 같았죠. 이게 뭐지? 전 무릎을 꿇고 바위 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손전등을 비추니 흙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건 나침반이었어요. 오래되어서 녹이 슬었고 유리는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뒷면에 새겨진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정성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보, 이게 당신 거였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나침반은 남편이 평생 소중히 여기던 거였어요. 젊었을 때 첫 월급 받고 산 거라고 보물처럼 아끼던 거였죠. 25년 전 그날 남편은 이걸 들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창고 앞 바위 틈에 묻혀 있는 거죠? 나침반을 꼭 쥐고 있는데 그 밑에서 또 뭔가 만져졌어요. 종이였어요. 누렇게 변색된 쪽지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파도가 부르거든 뒤돌아보지 마라. 남편 글씨체였어요. 삐뚤빠뚤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 글씨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파도가 부르거든 뒤돌아보지 말라니.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제 뒤에 있었어요. 누구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천천히 뒤를 돌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확 잡았어요. 흑! 비명을 지르려는데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박어 총계장이었어요. 전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봤어요. 어총계장님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엔 땀이 배어 있었고 눈빛은 다급했어요. 어총계장님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어총계장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평소엔 절대 이런 말투를 쓰지 않는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과 쪽지를 내밀었어요. 어총계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남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쪽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박어 총계장은 나침반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보셨군요. 이젠 더는 숨길 수 없겠네요. 뭘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박어 총계장의 눈빛이 전날과 달랐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어총계장을 하시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분인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총계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나침반 성만 형님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도요. 형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니 그럼. 전 목이 메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25년 전에 바다에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어 총계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죽은 건 맞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형님이 지키려던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어총계장님은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 마을이에요. 그리고 마을 바다 아래 감춰진 기록이었어요. 기록이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선 위험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멀리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폐창고 옆 어제 봤던 그 검은색 스타렉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총계장님 저 차 알아요.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누군데요? 박어 총계장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하지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늘은 절대 누구한테도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스타렉스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헤드라이트가 저희 쪽을 비췄어요. 전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어요. 박어 총계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뒷산 바위 아래로 오세요. 거기서 모든 걸 말해드릴게요. 뒷산 바위요? 네. 마을회관 뒤쪽 올라가면 큰 바위 있잖아요. 거기서 밤 9시에 만나요. 하지만 왜 거기서? 지금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어총계장님은 다가오는 스타렉스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요. 스타렉스가 10m 앞까지 다가왔어요. 차가 멈춰 섰어요. 시동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죠.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박어 총계장이 제 등을 밀었어요. 빨리 가세요. 뒷산에서 봐요. 전 나침반과 쪽지를 품에 꼭 안고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스타렉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내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총계장님 말대로 일단 집으로 가야 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흔 넘은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전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었어요. 그러고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손에 쥔 나침반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여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5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어요. 성만이가 창고 간다고 나갔을 때 창밖으로 검은 고깃배 한 척이 보였어요. 수평선 너머에 떠 있었죠. 평소엔 없던 배였어요. 그날 밤 성만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창고 근처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거든요. 20년도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이런다고 바뀌는 건 없어. 당신만 위험해진다고. 입 다물면 당신도 무사할 거야. 그때는 꿈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성만이가 사라진 충격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나침반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쪽지를 다시 펼쳤어요. 파도가 부르거든 뒤돌아보지 마라. 여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남편 흔적을 만졌는데 이렇게 슬프고 무섭고 혼란스러운 건 처음이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밤 9시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어촌계장님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정말 길었어요. 전 집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가끔 밖을 내다봤는데 검은색 스타렉스가 여전히 폐창고 근처에 있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입에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김씨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옥순아, 집에 있나?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죠. 김씨 할머니는 한참 기다리다 돌아갔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지금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어둠이 내렸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전 옷을 두껍게 껴입고 손전등을 챙겼어요. 그리고 나침반과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8시 40분. 이제 출발해야 했어요. 전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은 조용했어요.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뒷산으로 가는 오솔길은 가파르고 좁았어요. 전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숨이 찼어요. 다리가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큰 바위가 보였어요. 어촌계장님이 벌써 와 있었어요. 바위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달빛에 흔들렸어요. 어촌계장님. 박어촌계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담배를 끄고 일어났어요. 왔군요. 네, 왔어요. 어촌계장님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눈빛이 슬펐어요. 어촌계장님, 이제 좀 알려주셔야죠.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저 스타렉스 사람들은 누군지. 박어 총계장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는 해풍에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어요. 이게 성만 형님이 남긴 겁니다. 어촌계장님이 공책을 제게 건넸어요. 저도 최근에야 손에 넣었어요. 원래 이걸 가진 사람은 어촌계장님은 말을 멈췄어요. 죽었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어요. 표지를 넘기자 곳곳에 파도 자국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바닷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었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
남편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바다 아래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 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박어 총계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듣고 나면 할머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괜찮아요. 말해주세요. 정말요? 네.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어촌계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달빛이 바위 위로 흘러내렸어요. 밤바람은 차가웠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박어 총계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성만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총계장님이 말을 시작했어요. 형님은 이 바다를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매일 새벽 나가서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형님이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이상한 거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어총계장님은 공책을 펼쳤어요.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형님이 직접 기록한 겁니다. 전손전등을 비추며 글씨를 읽었어요. 남편 필체였어요. 삐뚤빠뚤하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1999년 8월 12일. 오늘도 고깃배가 왔다. 밤 11시쯤 수평선 너머에서 불빛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려 했지만 누군가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 위협적이었다. 배는 뭔가를 바다에 버리고 갔다. 다음 날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고기가 죽었다고요? 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해변 전체에 널려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적조현상이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지만 형님은 달랐어요. 어총계장님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8월 15일. 다시 조사했다. 죽은 물고기 배를 가르니 이상한 물질이 나왔다. 검은색 기름 같은 거였다. 이건 적조가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린 거다. 전손이 떨렸어요. 공책을 꽉 쥐었죠. 그럼 남편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네. 형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바다를 감시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았죠. 사진도 찍고 물 샘플도 채취하고 이 공책에 다 기록했어요. 어총계장님은 또 한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희미하게 바랜 사진이었지만 배 한 척이 보였어요. 큰 고깃배였어요. 저 배가? 네. 불법 폐기물을 버리던 배예요. 알고 보니 정부 허가도 없이 산업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업체였어요. 그것도 우리 마을 앞바다예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박어 총계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신고했어요. 형님이 직접 경찰서에 갔죠. 하지만요? 묵살당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리고 며칠 뒤 형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누구한테요?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남자 목소리였고 낮고 차가웠대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 가족이 다칠 수 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협박을 받았다고요? 네. 하지만 형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죠. 그리고 이 공책에 전부 기록했어요. 어총계장님은 공책 뒷부분을 펼쳤어요. 거기엔 날짜와 시간, 배의 출입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9월 3일 밤 10시 마이너스 고깃배 입항 9월 7일 새벽 2시 마이너스 폐기물 투하 확인 9월 10일 밤 11시 마이너스 검은 드럼통 3개 투하.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지켜봤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예요. 어촌 계장님이 말했어요. 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9월 25일. 오늘 밤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러 간다. 배에 올라타서 직접 확인할 것이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기록을 누군가 찾아줬으면 좋겠다. 옥순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그날이 바로 남편이 실종된 날이었어요. 1999년 9월 2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전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25년 동안 그날 밤 왜 남편이 바다에 나갔는지 몰랐어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성만이는 이 바다를 지키려고 간 거였어요. 우리 마을을 지키려고 간 거였어요. 어촌 계장님, 그럼 남편은? 그날 밤 형님은 그 배에 몰래 올라탔어요. 증거를 확보하려고요. 하지만 들켰어요. 그 사람들한테요. 박어 총계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은 바다로 떨어졌어요. 아니, 떨어뜨려진 거죠. 그리고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파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안 돼. 전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어촌 계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일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 몇 명이 더 사라졌어요. 형님을 도우려던 사람들이요. 다들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처리됐죠. 세상에. 그 뒤로 마을은 침묵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두려워서요. 그리고 그 업체는 몇 년 더 폐기물을 버렸어요. 2005년쯤에야 겨우 멈췄죠. 전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촌 계장님은 어떻게 이 공책을 갖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이었어요. 옛날에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던 최 씨 아저씨, 기억하시죠? 네, 알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공책을 건네주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성만이가 목숨 걸고 지킨 건데 이대로 묻히면 안 된다고. 어촌 계장님은 공책을 다시 제게 건넸어요. 그래서 전 경찰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스타렉스 사람들이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 공책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경고했죠. 그거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당신도 최 씨처럼 될 거요. 전 숨이 막혔어요. 최 씨 아저씨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어 총계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촌 계장님이 화들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안 돼. 산 아래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검은색 스타렉스였어요.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어촌 계장님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떻게 여길 알았지? 스타렉스가 산 중턱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두 남자가 내렸어요. 달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고 다른 한 명은 건장했어요.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들이 천천히 바위 쪽으로 걸어왔어요. 전 숨을 죽였어요. 박어 총계장은 제 앞을 막아섰어요.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박어 총계장님. 누구세요? 어총계장님이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린 25년 전부터 이 마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켜본 게 아니라 감시한 거잖아요. 박어 총계장이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성만 형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최 씨 아저씨도. 건장한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증거요. 어총계장님이 공책을 들어 보였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버렸는지, 누가 돈을 받았는지. 키 큰 남자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 낡은 공책이요? 25년 전 기록이요? 누가 믿겠어요? 경찰이 믿을 거요. 경찰?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박어 총계장님,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경찰도 우리 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편이죠. 총계장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내놓으세요. 그럼 우린 조용히 떠날 겁니다. 안 돼요. 전소리 쳤어요. 이건 제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절대 못 줘요. 키 큰 남자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머니, 당신도 남편처럼 되고 싶으세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어 총계장이 제 앞을 완전히 막아섰어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당신이 대신 그걸 내놓으시죠. 두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박어 총계장은 뒤로 물러서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빠르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저 사람들을 막을 겁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바다 절벽 아래로 가세요. 예. 성만 형님이 묻어둔 상자가 있어요. 폐창고 뒤쪽 바다 절벽 밑 바위 틈이에요. 거기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어요. 무슨 상자요? 진짜 증거들이에요. 사진, 문서, 녹음 테이프. 이 공책보다 훨씬 확실한 증거들이요. 전 놀라서 어촌계장님을 봤어요. 그럼 왜 진작 꺼내지 않았어요? 위험해서요. 하지만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경찰서로 가야 해요. 시내 경찰서요. 여기 마을 파출소 말고요. 하지만 어촌계장님은요? 전 괜찮아요. 저 사람들을 최대한 붙잡고 있을 테니까 할머니는 그 사이에 도망가세요. 안 돼요. 그럼 어촌계장님이 위험해요. 괜찮아요. 어촌계장님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형님이 남긴 마지막 말 기억하시죠? 파도가 부르거든 뒤돌아보지 마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어촌계장님, 할머니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계속 달리세요. 알았죠? 어촌계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마을을 지켜주세요. 형님이 지키려던 이 바다를 지켜주세요. 키 큰 남자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서세요. 두 남자가 뛰어왔어요. 박어 총계장이 갑자기 제 등을 밀었어요. 지금 가요. 빨리. 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뒤에서 어촌계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전 눈물을 흘리며 뛰었어요. 산길은 어두웠고 돌부리에 자꾸 걸렸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달렸어요. 뒤에서 남자들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잡아. 저 할머니 잡아. 어총계장님은 내가 막을 테니까 넌 할머니를. 그리고 박어 총계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할머니한텐 손대지 마.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쓰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전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어총계장님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파도가 부르거든 뒤돌아보지 마라.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울렸어요. 전 이를 악물고 계속 뛰었어요. 산을 내려와서 마을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폐창고가 보였어요. 전 창고 뒤로 돌아갔어요. 바다 절벽이 있었어요.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손전등으로 바위 틈을 비췄어요. 거기 금속 상자가 있었어요. 반쯤 흙에 묻혀 있었죠. 전 무릎 꿇고 상자를 꺼냈어요. 무겁고 차가웠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전 상자를 품에 안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날 밤 전 뒤돌아보지 않고 밤새 달렸어요. 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같은 것도 들렸어요. 박어 총계장님 목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계속 달렸어요. 상자를 꼭 안고 어둠 속을 달렸어요.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것. 어총계장님이 저를 보내주며 지킨 것. 이젠 제가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총계장님의 마지막 얼굴도 전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뒤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전 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상자는 여전히 제 품 안에 있었죠. 무겁고 차갑게 마치 제 심장처럼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차가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1시간 동안 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스타렉스가 쫓아오진 않을까? 혹시 그 남자들이 저를 찾고 있진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을은 고요했고 새벽 바람만 불어왔어요. 버스가 왔어요. 전 상자를 안고 버스에 올랐어요.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내까지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죠. 평소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두려웠어요. 어총계장님은 괜찮으실까? 자꾸만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뒤에서 들렸던 소리들, 비명,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눈물이 또 흘렀어요. 시내 경찰서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쯤이었어요. 전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원실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전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저기, 천천히 말씀하세요. 경찰관이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전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25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전품에서 금속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정말로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문서 뭉치, 카세트 테이프 2개, 그리고 또 다른 공책 1권. 전 그것들을 경찰관 앞에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이게 제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제발 덮지 말아주세요. 사진들을 보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기엔 밤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고깃배 선체에 쓰인 이름도 선명했죠. 문서들엔 불법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폐기물을 버렸는지.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경찰관이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999년 9월 20일. 정성만입니다. 이 녹음을 남깁니다.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5년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어요.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이 바다를 죽이고 있다는 걸. 산업 폐기물, 화학 물질, 독성 물질들을 매주 버리고 있어요. 테이프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성만이는 아마 배 위에서 녹음한 것 같았어요.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 문서, 물 샘플 모두 이 상자에 넣어뒀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이걸 찾아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졌어요. 옥순아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해서.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었어. 우리 마을을, 우리 바다를 지켜야 했어. 사랑해.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 테이프가 끝났어요. 경찰서 안은 조용했어요. 젊은 경찰관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형사님을 모셔올게요. 그날 하루 종일 전 경찰서에 있었어요. 형사님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25년 전 그날 밤 어촌계장님의 경고, 검은색 스타렉스, 뒷산에서 있었던 일, 모든 걸 다 말했어요. 형사님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즉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 늦게 형사님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마을로 돌아가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 시내 여관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어촌계장님은요? 저희 마을 어촌계장님이 어젯밤에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수소문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형사님 눈빛에서 봤어요. 어촌계장님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났어요. 뉴스에 보도가 나갔어요. 동해 바닷가 마을에서 밝혀진 25년 전 해양 불법 투기 사건. 실종된 어부의 기록 통해 수면 위로 텔레비전 화면에 우리 마을이 나왔어요. 폐창고, 방파제, 그리고 검은색 스타렉스도 화면에 잡혔어요. 며칠 뒤엔 더 큰 뉴스가 나왔어요. 불법 투기 업체 대표 긴급 체포. 해양수산청 고위 공무원도 조사선상. 마을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땐 다들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하지만 박어 총계장 소식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어총계장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뒷산 바위 근처엔 혈흔이 조금 있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전 알았어요. 어총계장님이 저를 보내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날 밤 뒤돌아보지 않았기에 전 어총계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총계장님이 원하신 거였을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전 마을로 돌아갔어요. 마을은 달라져 있었어요. 바다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환경부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지키려던 걸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촌계장님 덕분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어촌계장님 집 앞엔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였어요. 대문엔 낡은 작업 모자가 걸려 있었어요. 전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촌계장님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바람만 불어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반년쯤 지났을까요? 마을 바다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정화 작업이 끝났고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 결심했어요. 제 창고를 바꾸기로요. 폐창고를 정리하고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벽엔 남편 사진을 걸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엔 작업복과 나침반을 전시했어요. 유리 상자 안에 쪽지도 넣었어요. 파도가 부르거든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한쪽 벽엔 어촌계장님 사진도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사진이었어요. 이곳은 이제 작은 기록관이 되었어요. 바다를 지킨 사람들.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가끔 학교 아이들이 와요.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전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바다는 죽어요. 그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바다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촌계장님도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는 영웅이네요? 전 웃었어요. 그래, 영웅이지. 우리 동네 영웅이야.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전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어요. 지금은 봄이에요. 올해로 제 나이 73이에요. 남편이 떠난 지 26년이 됐고요. 요즘은 매일 아침 창고 문을 열고 바다를 봐요. 그리고 속삭이죠.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바다, 이제는 제가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요. 소금기 어린 바람이 뺨을 스쳐요. 그럼 전 웃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거든요. 고맙소, 옥순아. 어제는 손자가 다녀갔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다고요. 할머니,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할머니도 대단하세요. 용기 내셔서 전 손자 손을 잡았어요. 용기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손자가 창고를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외롭지 않으세요? 전 웃었어요. 외롭지 않아. 바다가 있잖니. 손자는 한참 저를 보더니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손자가 돌아간 뒤 전 혼자 바닷가에 나갔어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발을 적셨죠. 전 나침반을 꺼냈어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여보,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파도가 부르거든 뒤돌아보지 말라고. 파도가 크게 부서졌어요. 전 이제 알아요. 뒤돌아보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 지난 일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전 나침반을 가슴에 안았어요. 하지만 여보, 잊지는 않을게요. 당신이 무엇을 지켰는지, 어촌계장님이 무엇을 희생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제 앞 바위에 앉았어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전 웃었어요. 여보, 당신이야? 갈매기가 울었어요. 그리고 날아갔어요. 전 그 뒷모습을 봤어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갈매기는 수평선 너머로 날아갔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는 앞으로 가야지.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거예요. 그럼 전 다시 일어나서
창고 문을 열고 바다를 볼 거예요. 그리고 속삭일 거예요. 여보, 오늘도 당신이 사랑했던 바다가 여기 있어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올 거고 갈매기는 여전히 울 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누군가 목숨 걸고 지킨 거라는 걸. 전 이제 잠들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엔 김씨 할머니가 오기로 했어요. 같이 미역 말리기로 했거든요.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모두 품고서요. 전 이제 뒤돌아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걸어갈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어촌계장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오늘 이야기는 창작한 내용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서툰 영상 제작자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